안녕하세요 여러분, 쯔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3회 기출풀이 해설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곧 2024년도에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이 되풀이,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변화해 나간다는 소매업태 변천 과정 이론은, 자, 반복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바로 소매상 아코디언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쉽게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2번 들어가 볼 건데요. 얕고 넓은 상품 구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우선 얕고 넓은 상품 구색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종류, 그러니까 상품의 각각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의 종류 안에서는 깊은 구색은 아니다라는 특징이잖아요. 저는 얕고 넓은 상품 구색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매업태는 바로 편의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편의점을 상상해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품 계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다양성은, 그러니까 계열 안에서의 다양성은 빈약한데, 맞죠? 여러 종류가 많다. 여러 종류의 상품 계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상품 구색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이런 유형의 상품 구색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넓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상권이 넓게 형성이 된다라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괄 구매에 대한 높은 가능성,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괄 구매, 이 매장 점포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를 점포로 유인할 수 있다도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에서 많은 소비자를 점포로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 설명은 상권이 넓게 형성된다라는 위에 있었던 이 설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 건데요.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지역 밀착적인 유통업체에 적합한 상품 구색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설명이죠. 우선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이런 유통업체는 상품의 얕고 깊은 또는 넓은 좁은 상품 구색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할인점에서 파생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던 카테고리 킬러라는 소매업태도 있는데 이 카테고리 킬러 같은 경우에는 할인점이면서도 전문점의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점이 얕은 상품 구색이다 또는 깊은 상품 구색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정확하게 4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밀착적인 유통업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역 밀착적이다 라는 뜻은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유통업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이 상품 구색의 경우 유통업체는 독특한 특징을 내세워서 차별화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넓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업체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도매상의 혁신 전략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 26페이지 보시면은 그대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잊으셨다면 26페이지 피셔서 다시 한번 복습, 상기해 주시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인적자원 재배치 전략. 자, 인적자원은 쉬워요. 쉬운 말로 뭐냐면 직원입니다. 회사 직원.
직원 재배치 전략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자, 핵심 사업 강화 목적의 조직 재설계, 조직 구조를 재설계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 알맞은 곳에 배치한다. 이거는 같은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다각화 전략. 자, 다각화. 같은 키워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적 통합은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겠지만 생도소소의 이 유통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소매업체가 도매상을 이제 통합한다든지 또는 생산자가 도매상을 통합한다든지 반대로 도매상이 소매상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들을 수직적 통합 전략이라고 배우셨는데 이윤과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업태의 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옆에 있는 다른 업태를 통합한다. 이게 바로 수직적 통합 전략이었죠. 우리가 힘이 세야 다른 어떤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리을 가볼게요.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 보유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는 것은 좋아요.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는 전략도 도매상의 혁신 전략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내용 보시면 종합적인 구매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매관리 프로그램과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는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리을에 있는 자산가치가 높은 브랜드 보유 전략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한 브랜드가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봤을 때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서 기존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내용이 바로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는 전략이다라고 배우셨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제가 방금 적어드린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틈새 전략은요. 틈새 전략은 어떤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써볼게요. 가능성이 보이는 특정 범위에 특화함으로써 중요한 경쟁 우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이게 바로 틈새 전략이다 라고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우리 이 직업윤리는 상식 수준에서도 푸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직업윤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윤리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직업윤리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이다. 맞습니다.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직업관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태도와 매너. 맞죠?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얻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직업 활동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이다. 맞습니다. 경제력을 얻기 위해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요. 자, 4번 볼게요. 직업 윤리에는 자,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공정 경쟁의 원칙, 정직과 신용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고객 중심의 원칙, 합리적 객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체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직업윤리는 사회적 규범이 직업에 적용된 것으로 자,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죠? 하지만 개인의 윤리 수준으로 내면화할 필요는 없다. 여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직업윤리는 사회적 규범이 직업에 적용된 것이긴 하지만 이 직업윤리가 개인의 일반적인 윤리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 수준까지 내면화
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는 약간 말장난을 섞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낚이지만 않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5번 갈게요. 유통의 필요성 중 변동비 우위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변동비 우위의 원리가 나왔어요. 자, 이 유통의 필요성에 관련된 원리 내용은 우리 교재 3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잊으셨다면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변동비 우위의 원리를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조업자가 있고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자가 있잖아요. 유통업. 그런데 제조업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땅도 있어야 되죠. 건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반면에 유통업은요, 꼭 막 공장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지만 변동비가 제조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제조랑 유통을 어떤 하나의 회사가 한 번에 수행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나눠서 수행을 하면, 다른 회사가 역할 분담을 하면 이 방법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셨으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거래 빈도의 수가 감소, 그래서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낮춘다라는 이 내용은 변동비 우위의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제조업체가 수행할 보관, 위험부담,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업무를 유통업체가 대신함으로써 변동비를 낮출 수 있다. 이 변동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제조업체는 고정비가 크고 유통업체는 변동비가 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수행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고정비 비중이 큰 제조업체와 변동비 비중이 높은 유통기관이 적절한 역할 분담해서 비용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와, 이게 정확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을 해요. 사회 전체 보관의 총 비용을 감소한다. 보관의 비용이 감소한다 라는 내용은 집중 준비의 원칙이었고요. 자, 마지막. 도매상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대량 보관해서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재고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은 4번이랑 5번이랑 똑같은 말하고 있죠. 얘도 집중 준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업의 윤리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기업의 윤리 경영에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으로 태어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어떤 기업은 어떤 국가에 속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제도적 책임을 준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법, 제도 준수의 단계,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넘어서서 법이 요구하진 않지만 우리 기업이 훨씬 더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기업이야 라고 보여주는 이 단계, 그러니까 법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진 않았지만 알아서 착한 일 하는 그런 기업들의 단계를 우리가 윤리 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단계다. 다른 말로 윤리경영. 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은요, 뭐 그렇게 착한 일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법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지켜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요, 최저임금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나가서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환경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자면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기업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개념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면 1번 경영활동의 규범적 기준을 사회적 윤리 가치 체계에 두는 경영 방식입니다. 그렇죠. 경영을 하는데 사회의 윤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사회적 신뢰를 위해서 투명, 공정,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이고 그 실천이래요. 그 목적이 사회적인 신뢰래요. 법의 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자, 3번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이 두 축의 상호 경제와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사회적 책임도 지킬 거고 기업의 이윤도 추구할 거고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게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기업의 진정한 의무와 책임은 이윤 추구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방해되는 법과 제도가 수정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거는 아예 좀 이상한 말이네요. 법과 제도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죠. 법과 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은 전혀 이 사회적 책임 준수 단계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기업 행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사회 통념까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관념까지 감안해서 경영 활동의 규범을 수립한다라는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바코드 관련 문제인데요. 바코드를 찍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서 풀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서부터 바코드가 아예 전혀 수정이 될 수 없게 그 제품의 포장지에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면서부터 찍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소스, 그러니까 소스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소스 마킹, 소스에서 마킹했다라는 거예요. 소스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동네 마트에 가시면 정육점에서 직접 고기를 썰어가지고 비닐팩에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주잖아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 무게 재고 원하는 대로 잘라 주셔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위에다 바코드를 띡 찍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매점포 안에서 직접 바코드를 찍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냐면 마트 안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인이 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가 가게라는 뜻이잖아요. 가게 안에서 하는 마킹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인스토어 마킹이라고 하죠. 소스 마킹은 공장에서, 이게 키워드고요. 인스토어 마킹은 가게에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아주 쉬운 상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상식 문제라서 저는 정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5번인데요. 근무 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 일어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성적 접근은 성희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는 중에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분명한 성희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자, 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소매업체들이 고객의 욕구 만족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의사결정 변수들을 의미하는 소매 믹스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소매업체가 있고 고객이 있어요. 물건을 판매를 하잖아요. 이때 고객이 고려하는 의사결정 변수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1번 상품의 형태. 어떤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2번 잠깐 넘어가서 3번 보시면 상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 소매업체가 어떤 구색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소비자는 당연히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가격 또한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고객 서비스 수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상품 정보의 원천이라고 나왔는데 정답 2번입니다. 상품 정보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품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 소비자가 관심이 있어 하지는 않죠. 이 상품 정보의 원천이라고 하면은 이 정보는 이 상품을 만든 제조업자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찾았을 수도 있고 또는 서적에서 찾았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전문가가 말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천에 대해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2번은 소매 믹스의 구성 요소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가볼게요. 소비자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의 욕구와 관련되는 자극에는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러니까 고관여 자극에는 주의를 더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자극 그러니까 저관여 관심이 별로 없는 저관여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지각의 유형은 정답 4번 지각적 경계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문제는 2022년 3회 1번 기출문제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초 지식을 쌓는 것도 너무 좋지만 꼭 기출문제 풀이하셔서 문제를 통으로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킬러 문제 나왔네요. 카테고리 킬러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쉽죠? 자,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킬러, 그러니까 완전 죽여버릴 거야, 완전 할인해 줄 거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카테고리 킬러는 전문점인데 이면서 할인점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유통업체, 소매업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BC 마트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ABC 마트를 상상해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정 제품군을 깊게 취급한다 맞는 설명이죠. 오피스 디팟, 홈 디팟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이다. 요거 맞는 설명이에요. 이 오피스 디팟은 사무용품을 전문적으로 팔지만 할인해주는 가게고 홈 디팟은 가정용품, 가구용품들을 전문적으로 팔지만 할인해주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자, 3번 한정된 제품군 내 상품을 할인전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백화점과 주요 경쟁 관계에 있다. 틀린 설명이네요. 일단
할인점의 특징이 들어가는 순간 박리담회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킬러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백화점과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대형화와 체인화를 카테고리 킬러의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ABC마트 생각을 해보시면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신발을 찾을 때는 ABC마트 먼저 찾아보실 수가 있죠. 자, 12번으로 갈게요.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유통 경쟁의 형태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경로상 같은 단계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백화점과 할인점이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체 소매업체끼리, 도매업체 도매업체끼리, 제조업자 제조업자끼리, 이런 식으로 경로 구성원 안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업태 간 경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법문제 나왔네요. 법문제. 근데 이거 법문제라서 우리 풀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눈치껏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시면 소비자 정책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에는 소비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번은요,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눈치껏 풀어보시고 법문제는 맞추면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론 공부하실 때 공부하셨지만 유통 채널 내에 소매업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도매상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매상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대신에 파워 리테일러 같은 소매상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 소매업체의 대형화 집중화 현상, 이거를 파워 리테일러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셨었고요. 이 현상이 영향력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소비자 행동이 대형 매장을 찾아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소비자 행동이 대형 소매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그 1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3번 소매업체들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죠. 요즘에 백화점 가면 물건을 파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교육을 해준다든지 사람들에게 즐거운 교육 과정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매업체들이 소비자 데이터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 제조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 우리 최근 사회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효율적인 경로 기능 관리를 통해서 유통채널의 구성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구성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된 게 아니라 소매업체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협상력이 증가하고 도매업체의 협상력은 감소해서, 그래서 소매업체의 힘이 늘어나고
도매업체의 힘이 줄어들게 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을 정답 5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은 이제 법문제인데 요것도 우리 앞에서 푸셨던 법문제랑 마찬가지로 눈치껏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체인 사업자입니다. 체인 사업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프랜차이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사가 경영 개선 사항으로 추진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눈치껏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이랑 동그라미 3번에는 전부 다 체인점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원재료냐 상품이나 용역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점포관리, 품질관리, 판매 촉진 등의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을 지도하는 역할. 그리고 4번 보시면 개별 브랜드 또는 자가 부착 상품의 개발과 보급을 해라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틀린 말이죠. 오히려 체인 사업자는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사의 상품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마지막 5번은 이제 유통관리사의 고용을 촉진한다 라고 나왔는데 유통관리사를 고용해서 유통에 관련해 어떤 우위를 점한다든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개선해야 나가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틀리셔도 상관없는 문제였지만 눈치껏 우리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의 바람직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너무 쉽고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패턴의 내용이라 그냥 정답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읽어보면 고객의 구매 결정을 성실히 도우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 계약서 작성은 가능한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객의 현명한 결정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계약서 작성은 가능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매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원할 때, 또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 때 신속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기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대응하는 여러 유형의 MOT. 자, MOT라는 거는 이제 문제에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오랜만에 출제한 주제라서 진실의 순간이죠. 이 진실의 순간은 어떤 고객이 물건을 대하거나 그러니까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는 때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인지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여러 유형의 MOT, 진실의 순간이 있는데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것 없는 내용이고 그대로 국어 문제 풀듯이 풀어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네모칸 안에 괄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고객이 직면하는 문제 또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어떤 고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불만이 생겼을 때 직원이 대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대로 문제에 대한 대처, 코핑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 풀듯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연결만 지어주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불만족한 고객을 응대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논쟁이나 변명은 피합니다. 고객이 불만이 생겼을 때 싸우거나 변명을 하는 건 고객의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죠. 자, 2번. 고객의 항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많이 여러분 공부하셨었지만 불만족한 고객이 생겼을 때 이 고객이 불만을 토로할 때 가장 먼저 판매원이 해줘야 될 역할은 바로 공감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처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가 우리가 배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고객의 항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게 틀린 문제고요. 공감을 가장 먼저 해주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신속하게 처리. 당연히 좋고요. 동그라미 4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그쵸? 동그라미 5번.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듣는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유통경로의 주요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유통경로라고 하면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도소소의 이 경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유통경로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기능이 있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 과정을 촉진한다. 맞는 설명이죠. 제품 구색이 불일치한데 이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준다. 맞고요. 구매자와 제조업자를 그러니까 구매자가 소비자고 제조업자가 생산자죠. 구매자와 제조업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네요.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또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고객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 맞는 설명.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맞는 설명이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이 확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질문을 한다. 맞는 설명.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고객의 수준에 맞추는 것까지는 좋아요. 고객의 수준에 맞추지만 판매자의 주관적 견해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판매자의 주관적 견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어떤 매장에 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해야지 판매자의 주관적 견해에 기반하게 되면 그거는 고객들이 각자 다 다른 내가 어떤 점원을 만나느냐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29번입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상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의 묶음이다. 맞는 설명이죠.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을 통해서 효용, 즉 어떤 이익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3번, 시장에서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되죠. 상품을 주고 반대로 소비자는 구매자에게 자본, 즉 돈을 전달하고요. 상품에는 유형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형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상표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소가죽 가방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소가죽 가방에 샤넬이라는 브랜드 로고를 딱 박는 순간 소비자들의 인식과 가격,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상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래 글상자의 소비자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과 그 종류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눈앞에서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우위성을 납득시켜서 구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고객의 눈앞에서 만약에 이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면 판매 시연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말로 납득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설득의 방법을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해서 전시의 방법을 써서 고객의 구매를 유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디스플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디귿. 소비자가 상품 등을 경품으로 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콘테스트를 열어서 소비자가 직접 콘테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리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에 집중을 해보시면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회원제 프로그램, 유통관리사에서는 고정 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거죠. 자, 미음 가볼게요. 실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품질이 중요한 경우의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이 제품을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활용한 방법,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정리했을 때 그 종류의 연결이 옳게 연결된 것은 마지막 5번 샘플입니다. 샘플. 자, 이제 31번 복수 브랜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가볼 건데요. 복수 브랜딩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 회사가 쉬운 예시로 여성을 타겟 고객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모든 여성들에게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0대,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우리 제품의 니즈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회사, 하나의 회사이기는 한데 10대, 20대 여성들에게는 A 제품, 30대, 40대 여성들에게는 B 제품,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C 제품을 가지고 각각의 연령층에 맞게 타겟팅을 다시 한번 해봤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방법을 복수, 여러 개의 브랜딩을 했다고 해서 복수 브랜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복수 브랜딩은 소매점에서 더 넓은 진열 공간을 차지해요. 그쵸? 늘어났으니까, 제품의 종류가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났으니까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맞는 설명. 2번, 복수 브랜딩은 서로 다른 구매 동기를 가진 세분 시장에 맞춰서, 그쵸? 10, 20대, 30, 40대,
50대 이상 맞춰서 서로 다른 특성들과 소구점을 가진 제품을 각각 다른 제품으로 제공합니다. 3번, 복수 브랜딩은 동일 제품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4번, 복수 브랜딩은 개별 브랜드들 모두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틀린 설명이네요. 이 방법은 복수 브랜딩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감내해야 할 하나의 리스크, 위험성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수 브랜딩을 하면 우리가 연령층에 상관없이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게 하나의 브랜딩으로 소구를 했을 때보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나눠서 제한적인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각각의 개별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이라는 타겟팅 안에서 세분 시장을 나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세분 시장이 먹을 수 있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복수 브랜딩을 통한 복수의 브랜드를 모두 합했을 때의 점유율은 단일 브랜드의 점유율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노리고 이걸 목표로 해서 복수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4번이랑 5번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정답은 4번이냐 5번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올라가서 같이 문제 더 풀어볼게요. 고객 유지와 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소매업체의 개인화 전략을 통해 고객이 받게 되는 개인화된 보상이나 편의금, 고객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고객이 자기가 이 매장에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번, 커뮤니티 구축은 고객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고객 유지와 충성도 구축에 도움이 된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커뮤니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정모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서 자기가 사용하는 차량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차량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봤어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부가 판매를 통해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고객을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켜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CRM의 하나의 방법이죠. 자, 4번. 고객 생애 가치가 마이너스인 고객에게 더 이상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왔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개념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은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해서 하나의 고객이 Lifetime, 그러니까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의 고객의 인생 동안의 value,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를 다 합했을 때 그 개념을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고객이 우리 기업에서 평생 동안 얼마를 쓰냐 이거를 잰 게 고객 생애 가치예요. 근데 이 고객 생애 가치가 재봤더니 어떤 고객이 마이너스래요. 이 마이너스인 고객에게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이 하는 일이니까 하겠지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계산을 했는데 라이프타임 밸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고객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마치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 걸 알면서도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갈게요.
소매업체 커뮤니티 활동에 우수 고객들을 포함시키면 당연히 충성도 더 높아지겠죠? 소매점에 대한 관여도와 충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33번으로 갈게요. 이번 시험에서는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3번 마찬가지로 단골 고객,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를 재방문해서 재구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고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단골 고객을 만드는 개념 자체가 고객 관계 관리 CRM의 개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방문인 고객에게도 친절히 대하며 적절한 상품을 권한다. 첫 방문인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서 상품을 권해야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을 다시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2번, 상품 판매 후에도 고객 후기나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애프터 케어를 실시한다. 자, 만족을 했다면 더 그 방법을 강화시키고, 만약에 어떤 고객이 불만족했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수정해서 고객에게 다시 한번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프터 케어를 하는 방법은 이 고객 관계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점포를 재방문한 고객에게는 이전 방문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친밀감을 주는 대화를 한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고객이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요. 4번, 고객 등급과 누적 금액에 따른 차별화된 혜택을 친절하게 알려줘서 거래에 기반한 이익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틀린 설명이네요. CRM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가 우리 매장을 다시 찾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거래에 기반한 이익관계보다는 이 표현은 관계에 기반한 이익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보셔야 좋겠습니다. 약간 고객 등급과 누적 금액에 따른 차별화된 혜택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주거나 하면은, 아니 내가 여기서 돈만 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내가 돈을 안 쓰면 난 가치가 없고 내가 돈을 많이 써야 가치가 있네?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자, 5번.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한다. 맞는 설명이죠. 당장 상품을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CRM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고객의 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객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대 가치를 형성해요. 어떤 상품을 사기 전에 내가 이 상품을 사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먼저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를 한 후에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경험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죠.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고객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대 가치를 형성하고 구매를 한 후에 평가를 통해 재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재구매를 하게 되고요. 불만족하면 우리 매장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탈 고객이 될 것입니다. 2번, 고객은 제품 구매 시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한다? 이게 틀린 설명이네요. 각각의 고객들은 모두가 절대로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살아온 삶의 양상과 각각이 이 물건을 원하는 니즈, 기대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대치를 형성할 수 없다라고 봐주셔야겠죠. 자, 3번.
고객의 기대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구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서 친구들이 말해주는 어떤 물건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고객의 기대와 실제로 경험한 바의 차이로 인해서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죠. 5번, 고객의 기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클수록 커집니다. 맞는 설명이죠. 3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는 매장 공간 계획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매장 공간 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어떤 매장을 오픈하는 점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 매장이 무엇을 팔지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템을 얼마나 팔까? 몇 개를 들여올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얼마나 공간을 줘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매장 안에 현실적으로 어디에 위치를 시켜볼까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면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파느냐에 상품 구색의 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팔까는 우리 매장 안에 배치할 품목별 수량을 결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다음에는 미음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공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얼마나의 공간을 가져갈지 그 경중을 따져야겠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에는 많은 공간을 줘야 되고요.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상품은 공간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니은이랑 디귿이 둘 다 공간 할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품목이 먼저냐 카테고리가 먼저냐를 생각해 보시면 카테고리가 더 큰 상위의 개념이라서 디귿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 매장 안에 우리가 할당해 놓은 공간별로 품목들이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면 공간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매장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공간적 배치, 분위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죠. 2번, 공간적 배치의 핵심은 원활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의 배치이다. 틀린 설명이네요. 공간적 배치의 핵심은 판매원이 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구매를 원활하게 하는 고객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고객 이렇게 써볼까요? 고객의 구매를 돕는 고객 동선의 배치가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라서 저는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효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괄호는 외상 판매를 외상으로 해준대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겠네요. 배달도 무료로 해준대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무료로 해주나 봐요. 너무 좋네요. 벌써 저도 너무 좋은데요. 자, 수리도 해주나 봐요.
이러한 유통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수록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소비자도 이런 서비스를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기본적인 효용 이외에 부가적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 매장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추가적인 서비스 효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긍정적인 관심 확보와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기업이 다양한 대중이 키워드입니다. 다양한 대중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촉진 믹스 도구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촉진 믹스는 동그라미 4번 홍보라고 나왔지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공중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public relations라고 해가지고 공중관계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홍보라는 말로 바꿔서 냈네요. 여러분들이 2번이랑 4번에서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이제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광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업 이미지나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언론의 관심을 끈다든지 대중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믹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맞을 것 같네요. 자, 39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우리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한 고객이 우리 매장을 위해서 평생 동안 쓸 돈이 얼마냐를 미리 계산해 본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Customer Lifetime Value 줄여서 CL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고객 생애 가치를 그대로 영어로 줄인 단어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는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객 생애 가치는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 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상관없이 모든 소매업체에서 고객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는 RFM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객 생애 가치와 RFM이라는 개념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 생애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객단가를 고객 이탈률로 나누면은 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 RFM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기여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쉽게 한 단어만 딱 추가를 하자면 여기다가 고객이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고객 생애 가치는 어떤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객이 기업에게 기여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의 점유율에 기반하여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점유율과는 관련이 없고 제가 위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객단가를 기초 정보로 해서 측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5번. 고객 생애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의 이탈률과 선형적 비례 관계를 보인다라고 해요. 자, 고객 생애 가치는 이탈률과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 생애 가치는 어떤 고객이 기업에게 기여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고객이 이 기업에게 줄 생애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매장을 떠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라는 이 개념은 고객의 이탈률과는 비례관계가 아닌 반비례 관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탈률이 커지면 고객 생애 가치는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유통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서비스 실패 회복을 위한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어떤 소매업체가 우리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꼭 저는 카톡이나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 링크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별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매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데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쭉 보시면 온라인에 고객 후기를 당연히 리포트하겠죠. 회사에 접수된 고객 불평도 당연히 볼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제가 4번이랑 5번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4번 보시면 표적 집단 인터뷰라고 해서 표적 집단은 내가 표적으로 한 집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의견이 궁금한 집단의 고객들을 끌어모아서 알바비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길고 심층이 있는 인터뷰를 제공해서 그 특정 고객들의 의견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 고객 피드백 카드.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우리 서비스가 어땠나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 넣는 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피드백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3번은 한국말로는 암행평가라고 나왔고 영어로는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스터리 쇼퍼라는 이름으로 미스터리 쇼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미스터리 쇼퍼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이 암행평가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몰래 고용을 합니다. 소매업체 모르게 고용을 해요. 보통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본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각각의 소매 점포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서 출장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미스터리 쇼퍼는 실제로 정말로 고객인 것처럼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사용해보기도 하고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이 소매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암행어사 같은 역할이다라고 해가지고 암행평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미스터리 쇼핑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스터리 쇼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수집 방법은요, 직원이 고객인 척하고 가서 소매업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을 내보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4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장 내 상품 진열 방법이 달라진다. 상품에 따른 적절한 상품 진열 방법의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정장 스커트를 판매하는데 적재 진열의 방법을 쓴대요. 여러분 보통 정장 스커트 사러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곳에 가시면 정장 스커트가 이렇게 바지걸이, 스커트걸이 이렇게 집게로 찝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정갈하게 주름이나 구김이 잘 가지 않게 정성스럽게 찝혀서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모습이 딱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적재 진열이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이론 파트에서도 공부하셨지만 대량의 상품을 마구마구 쌓아놓아서 대량의 상품을 한꺼번에 진열해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세일하는 과자들 매대 위에 막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게 적재하는 방식 있잖아요. 한꺼번에 진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할인 상품이다, 저렴하다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를 하도록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 스커트가 적재 진열이다라는 것은 바로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와이셔츠는 가격대별로 진열을 해보겠대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자, 신간도서는 전면 진열한다고 합니다. 자, 전면 진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책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꽂아서 진열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전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책에 제목이 보이게끔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끔 진열하는 방식을 전면 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신간 도서,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책 앞면이 보이도록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를 보여주도록 진열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전면 진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진열 방식이고요. 식료품은 품목별 진열 너무 좋네요. 과자는 과자끼리, 소스는 소스끼리, 음료는 음료끼리, 주류는 주류끼리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지향적 진열이라고 해서 어떤 한 공간을 실제 거실인 것처럼 실제 방인 것처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진열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으로 가볼게요. 매장 내 효과적인 상품 배치에 관한 제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연관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인접한 지역에 배치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보통 이제 삼겹살 옆에는 쌈장이 당연히 진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관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고객의 눈에 띄기 쉽게 가까운 곳에 진열하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상품들은 매장의 앞쪽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카트를 끌고 카운터 앞에 가서 보통은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해서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죠. 자, 3번. 목적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은 어떤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저기까지 기꺼이 갈 만한 그런 상품들을 말합니다. 상품들은 그래서 매장 안쪽 지역에 배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목적 구매를 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보러 가는 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구경하게끔 함으로써 다른 상품들의 구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4번 보시면 고수익 상품은 할인 상품과 함께 고객이 붐비는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고수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가 높아서 보통은 위에 3번에서 보신 것처럼 목적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고수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안쪽에 안전한 지역에 배치를 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상품은 할인 상품과 함께 진열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인 상품을 고객이 붐비는 지역에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수익 상품과 할인 상품을 묶어서 생각하는 이 선지 자체가 이제 오답이 됩니다. 보통은 고수익 상품은 매장의 맨 안쪽에 진열하게 되죠. 자, 5번 가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상품은 고객 동선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프라이버시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객 동선에서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매를 하기가 쉽겠죠. 자, 43번으로 갈게요. 43번.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은 기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친구는 아닌데 외울 게 많아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달달 외워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교재 9페이지에 가시면 이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복습 개념으로 보면서 다음에 또 나오면 맞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에서 격차 1번은 고객의 기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고객의 기대를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이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격차 2번은 경영자의 인식이 서비스 품질 명세서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격차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업무의 다양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격차 3이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에 2번 나왔는데요. 격차 3번은요. 직원의 고객에게 가는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갖춘다. 맞는 설명이죠. 직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직원 자체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한다. 이것 또한 직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격차 4번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약속한 사항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갈게요.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평소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함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 자체는 이미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말로 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접해보셨을 거지만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초특가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겹살 뭐 얼마에 뭐 엄청난 할인해서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 맞지만 그 상품을 사러 가서 그 상품만 사지 않잖아요. 그 상품을 사러 간 김에 다양한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을 사람들이 구매하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로 미끼 상품이에요.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더 많이 찾아오도록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미끼로서 던지는 상품인 거죠. 그런데 이 미끼 상품이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관리에서 이 미끼 상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걸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함정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로스 리더라고 합니다. 이제 로스라는 말은요. 잃어버린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팔 거야. 내가 좀 손실을 볼 거야. 근데 리더. 근데 끌어올 거야. 손님들을 끌어모을 거야. 라는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볼 건데 리드할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바로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5번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구매 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하는 공정성 이론을 물었습니다. 자,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 있고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타인 한 명이 있어요. 나는 어떤 구매를 하는데 들인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함으로써 느낀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겠죠?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일 거고 시간을 쓴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사람은요. 나의 인풋 대비 아웃풋과 타인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비교하게 돼요. 했을 때 내 아웃풋이 더 크기를 바라나요? 타인의 아웃풋이 더 크기를 바라나요? 나는 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커야? 이렇게 적어볼까요? 커야 이 구매에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내 거가 더 크면 만족하고요. 타인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크면요. 억울해요. 그래서 불만족하게 된다. 즉, 나의 인풋 아웃풋과 타인의 인풋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공정하냐? 이걸 보는 게 바로 공정성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보면요. 인풋, 투입 대비 산출, 아웃풋의 개념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 대상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비교해서 그쵸?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높을수록 만족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투입 요소는 교환 과정에 소요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성과, 시간 절약, 보상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틀린 설명이죠. 서비스의 성과나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절약했냐 또는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냐는 투입이 아니라 이제 산출,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냈냐. 아웃풋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들이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아웃풋이죠. 4번. 소비자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비교 대상의 비율과 같다고 느끼면 공정하긴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만족은 합니다. 근데 클수록 만족이 더 커지긴 하겠죠. 5번. 소비자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비교 대상의 비율보다 낮으면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쵸? 억울해요. 왜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이 너 거보다 작아? 뭐 나는 똑같은 시간 들였는데? 또는 난 똑같은 돈 들였는데? 다른 게 있나? 막 이렇게 억울해지는, 이게 바로 공정성 이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2023년도 3회 기출 해설을 마칠 건데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은 서비스의 기본 특성 4가지 기억나시죠? 이것을 주제로 한 문제였는데요. 서비스의 기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무형성 뒤의 내용, 비분리성 뒤의 내용 이것을 읽지 않아도 당연히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서비스의 기본 특성을 우리가 4가지로 배웠죠. 바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있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이 4가지를 배우셨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신뢰성은요. 서비스의 기본 특성이 아니라 신화규 공대로 공부하셨던 바로 서비스 퀄리티, 서브컬 다시 한번 써볼까요? 신화규 공대 신화규 공대로 공부하셨던 그 서브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도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내용입니다.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브랜드에 대해 설명한 아래 글상자의 내용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 브랜드의 구성 요소가 뭐냐? 자,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복습하고 갈게요. 정답은 라벨인데요. 라벨은 브랜드에 속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에는 일단 이름, 명칭, 그리고 그 브랜드를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상징, 디자인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에는 명칭, 기호, 상징, 디자인 이렇게 4개 들어간다. 혹시 기억 못하셨으면 여기서 꼭 오답노트에 작성해 주시고 기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기호, 상징, 디자인, 라벨은 아닙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제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 확보 및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공식품을 유형 분류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가공식품의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 자, 1번 식품의 섭취 대상. 그렇죠. 뭐 청소년이 먹냐, 유아가 먹냐, 성인이 먹냐, 노인이 먹냐 요거에 따라서 가공식품을 분류하고요. 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 뭐냐 당연히 고려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식품의 물리, 화학적 변화를 유방하는 가공 방법을 뭘 썼냐 당연히 중요하죠.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당연히 가공식품을 유형 분류할 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약처에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식품의 소매 판매용 또는 산업 중간재 여부는 식약처에서 고려하는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 이 식품이 소매 판매가 되든 산업에서 중간재가 되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비자 입에 들어가서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식약처에서 소매 판매를 하냐 중간재가 되냐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마지막 5번 식품의 형태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상식으로 풀거나 또는 법문제처럼 푸셔야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출 풀이만 하고 넘어간다고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으로 내려갈게요. 상품에 대한 촉진 활동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보다는 제조업체가 대규모 촉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재 유형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생도소소에서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유혹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자 판매 방법인데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대규모 촉진 활동을 해야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자면 풀전략 기억나시죠? 풀 당긴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대규모 광고를 때려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찾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풀전략. 그래서 풀전략에 해당하는 소비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편의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광고를 때리는 코카콜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를 때려서 소비자들이 소매업체에 가서 코카콜라를 찾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전문품이나 선매품 등의 이런 제품들은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도매상이라면 소매상을 또는 소매상이라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이제 대부분은 가격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설득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조업체가 직접 대규모 촉진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25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가격 할인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격 할인을 여러 가지를 배우셨었지만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에 3번 내용으로 나온 게 처음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가격 할인의 유형으로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리를 할게요. 어디다 갈까? 빈 공간에 저는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 빈 공간이나 또는 다른 연습장 같은 데다가 오답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할인이라고 하면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현금 할인. 현금 할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2번째로는 수량 할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 대량 구매 시 수량을 많이 구매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자, 3번이 바로 우리 문제에 출제된 거래 할인입니다. 자, 거래 할인은요. 판매자의 일을 중간상이 대신 해줄 경우에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중간상 할인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4번이랑 5번 옆에 적어볼게요. 4번은 계절 할인이라는 개념인데요. 계절 할인은 계절이 지나서 2월 된 상품들에 대해서 2월 상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고, 마지막 5번째는 공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공제는 신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 제품을 반납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모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유통 업무의 일부를 중간 상인이 대신 수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기능 할인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왔네요. 중간상 할인이라는 말, 그리고 기능 할인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정답은 3번 거래 할인이 되고요. 가격 할인의 5가지 유형,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거래 할인, 계절 할인, 공제 5가지. 자, 26번으로 갈게요. 상품 라인의 하향 확장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향 확장. 우리 상향 확장이랑 하향 확장이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1번 저격시장에서, 저격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시장, 타겟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기회를 발견한 경우 하향 확장할 수 있겠네요. 자, 기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저가격 경쟁사를 방어해야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경쟁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향 확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고가격대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요. 그리고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하향 확장한 시장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더 높은 마진과 함께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면 바로 정답 나오네요. 하향 확장이 아니라 상향 확장을 해야겠죠. 아예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자, 5번. 기존 상품보다 대중적인 상품을 출시할 경우 하향 확장이 맞겠네요. 그리고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볼 것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27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에 거래 지향적 판매와 관계 지향적 판매가 있대요. 마케팅의 방법에 대해서 마케팅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케팅의 방법을 나눴었는데, 이 거래 지향적 판매에서는요, 일단 당장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팔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관계 지향적 판매라고 하면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고객에게 내주는 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고객이 우리 회사를 더 많이 찾도록 만들겠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내용입니다. 뭐가 최신의 트렌드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거래 지향적 판매에서 관계 지향적 판매로 트렌드는 이미 넘어온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지향적 판매와 관련된 CRM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셨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거래 지향적 판매에서는 고객 욕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판매 초점을 맞춘다. 맞죠? 관계 지향적 판매에서는 판매보다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맞는 설명이네요. 거래 지향적 판매에서는 듣기보다 내가 더 많이 말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 것, 여기에 치중을 합니다. 관계 지향적 판매에서는 고객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데 치중합니다. 거래 지향적 판매에서는 설득, 화술,
가격 조건 등을 앞세워서 신규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된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관계지향적 판매에서는 상호 신뢰와 신속한 반응을 통해서 한 명의 고객과 더 오래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자연스럽게 리을이 되는데요. 거래지향적 판매는 지금 당장 하나라도 더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매출이 아닌 단기적 매출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관계지향적 판매는 단기적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 장기적 매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지향적 판매 리을에 있는 내용과 관계지향적 판매 리을에 있는 내용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여러분 쉽게 푸실 수 있었겠죠? 믿겠습니다. 자, 28번에 한번 가볼게요. 조직의 구매 담당자가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조직의 구매 담당자라고 하면은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랑 컨택을 해서 구매를 해오는 직원일 거고, 소매업체로 치면은 도매업체와 컨택을 해서 물건을 구매해오는 직원일 거예요. 그렇죠? 자, 가격 협상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어떤 퀄리티의 제품을 얼마에 가져올 것인지, 그런 일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공급업자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합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조직 내 사용자입니다. 샘플을 사와서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무엇을 구매할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죠. 공급업자를 탐색하고 계약 조건을 협상합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할 공급업자를 선택하고 승인하는 결정자입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사 공급업자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통제자래요. 틀린 설명이네요. 자사 공급업자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는 원칙적으로 사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쟁사에게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떼오는지를 밝혀버리면 그거 자체가 우리 회사의 기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공급업자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구매업자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로 넘어가서 쭉쭉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